자, 이제 13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근로기준법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여기 1차에서는 또 하나의 한계가 근기법에서 나오는 그 문제가 15문제밖에 안 돼요. 1차에서는. 2차에서는 뭐 거의 뭐 중요하죠. 그런데 1차에서는 근기법을 제외한 10개 법이 있습니다. 10개 법이. 10개 법률에서 한 법당 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또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한 법당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의 뭐 10주차 중에서 9주차는 이걸 봤어요. 이걸 본 거예요. 나머지는 10개 법률인데 지금 안 본 거예요. 이제 오늘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10개 법률 중에서도 중요한 법, 뭐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2차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법이 있고 2차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1차용으로만 가볍게 한 찍는 정도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약간 뭐랄까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기간제법.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1차뿐만 아니고 2차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파견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파견법도 중요해요. 2차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산업안전보건법 자, 이런 것들, 여기까지가 2차까지 나오는 건데, 이 산안법은 2차까지 나오지만, 이건 2차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차용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부터는 다 1차용이에요, 1차용으로. 쭉, 이제. 그 다음에 뭐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간 어떻게 평등할 거냐, 이건 2차에 나옵니다. 1차용으로만 끝나요.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것도 1차용이에요, 1차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1차용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만약에 직업 소개한다, 현재, 근로자 공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직업 소개할 때 직업안정법, 이런 법들이 또 있어요. 직업안정법.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1차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근로자가 회사가 망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채당금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임금 채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게 임금 채권 보장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1차용으로 끝나는 다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 근로자 보호등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용허가제 같은 그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근로복지기본법 어떻게 할 거냐?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이런 법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요. 이제 기타, 워낙 많아서. 또 있죠. 기타 나와 있는 법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중요하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중요하긴 한데, 최저임금법도 2차용은 안 해요. 1차범위에요. 1차범위. 최저임금법. 자, 이것도 1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쭉 소개해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공부하실 때 나머지 법들은 그냥 1차용으로만 좀 찍을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한 법당 한 문제예요. 한 법당 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기는 낭비예요. 그리고 한 법당 한 문제인데 2차까지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좀 찍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간제나 파견은 2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 벌써 나왔던 그런 문제고 파견법은 아직 2차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 두 법은 약간 상세히 보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들만 찍어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정리는 해야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고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에 기간제 단시간법에 대한 내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차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좀 상세히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법 이름이 다 길어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표현 쓰고 있죠. 아예 법을 보시게 되면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예 보호하겠다는 거죠. 누구를요? 이 법은 기간제를 보호하기 한 거다 이게.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거다. 아예 이 보호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중에서 특별히 기간제에 대한 보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가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예요. 근로조건. 그리고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간제는 기간 문제입니다. 기간 문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계약직 근로자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기간이 끝나면은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해고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이거 해고 아닙니까? 해고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해고를 안 보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내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특별히 기간의 문제. 이 문제가 중요한 보호조항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은 기간제 근로자인데 억울해요. 보니까. 아니 추석 때 보니까 이 정규직 근로자들은 뭐 스팸 세트를 주고 있는데 나한테는 식용유 주고 있는 거야. 식용유를. 아니 나는 그럼 식용유 부어가지고 정규직 꾸주란 얘기냐 이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 금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보호조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그게 기간제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약간 총론을 보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이 개별법 문제 내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앞부분, 정의조항들 혹은 이제 앞부분의 총론 부분들 내용을 내지 않고 오히려 앞에 이 법이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알고 있니? 이런 것들, 이런 걸 문제 낼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기간제법 목적 두 가지였죠.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누구를 보호할 거냐? 첫 번째 기간제. 기간제의 정의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 이 기간제. 단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도 짧은 근로자. 이게 단시간이에요. 이거 보호하겠습니다. 보호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보호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차별하지 마세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뭘 차별하지 말라는 거냐? 이것도 차별인 거냐? 이것도 아닌 거냐? 이런 식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차별이 뭡니다라고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임금 차별하지 마세요. 상여금 차별하지 마세요. 경영성과금 차별하지 마세요. 다 포함돼요.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차별하지 마세요. 뭐 통금비, 뭐 이제 유니폼 이런 거 차별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이 차별인 거니까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거의 다 포함되는 거죠.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니까 모든 사실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들을 어떤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냐? 전면 적용 5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의 사업자는 전면 적용. 국가나 지자체기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과 똑같죠, 그죠? 똑같은 구조를 띄고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 미적용,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항상 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아빠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 사용이. 역시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 되죠. 이제 파출부 하신 분들, 가정부 하신 분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겁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시 4인 이하. 4인 이하도 적용되는 게 있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조항들은 빠집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그 4인 이하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계약 기간 문제거든요.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차별에 대한 금지거든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나머지 그냥 원론적인 내용만 적용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것들은 4인 이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기간의 문제였죠.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거는 계약 기간 만료인 거다. 계약 기간 만료 효과는 계약 관계의 자동 종료였어요. 그죠? 이걸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막 이제 너무 그러면 이렇게 이걸 자동 종료하게 되면 다시 1년 반복하고 다시 1년 반복하고 다시 1년 반복해가지고 이게 계속 천년 만년 계약직 근로자로서 이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논쟁이 많았겠죠. 많아서 이 기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노사정 간에 그냥 치열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 법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근데 이 기간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정하지 마세요. 해서 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2년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2년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내용은요. 2년까지는 기간제예요. 2년까지는요. 이분이 1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만뒀습니다. 나 이제 그만둘게요. 혹은 사용자가 계약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근로자에 끝나는 것은 해고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말려요. 2년까지는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년을 더 반복했어요. 갱신했습니다. 이제 2년 근무한 거죠. 2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끝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도 해고 아니에요. 이것도 기가 말려요. 2년까지는, 2년 이하까지는 계약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의 골자는 그러면 2년까지는 가능한데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2년까지 하고 나서 이 사용자가 보니까 이분이 일을 잘해요. 잘하니까 김용호 씨 딱 1년만 더 계약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1년을 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간으로는 3년 한 거죠. 이제 3년이 끝났어요. 계약 기간 1년 정했어요. 3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요건 뭐가 될까? 요거는 계약기가 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의 골자는 2년까지만 이게 계약기가 만료다.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근로자가 요 시기까지는 기간제를 정한 기간 만료의 법리를 적용하는 거지만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이 초과하는 그 순간에 서로 간에 합의를 했건 합의를 하지 않았건 이 근로자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이 법의 골자예요. 뭘로요? 이 근로자는 더 이상 기간제가 아니에요.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기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가 돼요. 간주가.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계약 안 했더라도 우린 그렇게 볼 거야 이거예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는 이미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무기계약이 된 겁니다.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이 근로자는 무기계약이에요. 그럼 이제 그만두세요. 뭐가 될까요? 계약 기간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만두게 하는 것은 해고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의 법리. 이게 이제 이 법의 골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해고에 대한 제한 조항들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할 수 있다. 해고는 예고해야 되는 거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 거다. 해고할 수 없는 기간도 존재하는 거다. 이 내용들을 다 관철을 해야 되는, 자, 그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럼 노무사님,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뭐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다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2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즉 2년을 초과해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것으로 무기계약으로 안 되고 근로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크게 법률에서는 6가지를 정해놨고 이게 시행령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행령까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법률 규정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예외. 자,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로. 왜 그러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 조항을 만들어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법의 시간 이거예요. 야, 이게 기간제는 한시적 업무에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짧게 업무할 경우에 기간제를 사용해야 되는 건데, 야, 2년을 초과할 정도의 업무라고 한다면 이건 한시적인, 기간제적인 업무가 아닌 거지. 이건 상시 업무인 거지, 이게. 그 정도로 상시 업무를 할 거면은 무기계약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취지예요. 상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이 깔려있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할 정도에 보면은 이게 상시 업무인 거다. 근데 이게 상시 업무가 아닌 게 있어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것이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 완료. 상시 업무가 아니고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프로젝트. 대표적인 사업이 건설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건설업을 합니다. 아파트를 건설해요. 아파트 건설이 만약에 어떤 아파트를 3년짜리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3년을 근무했어요. 2년을 초과했습니다. 2년을 초과했으니까 이건 무기계약이네요. 이게 취지가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업무가 돼야 되는데, 상시 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설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직으로 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외를 만들어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외입니다. 그게 401쪽에 양가로 이번에 나와있죠. 예외. 자, 1번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일종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작과 끝을 계약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 발생. 결혼 대체입니다. 결혼 대체. 이 정규 근로자가 어디 파견을 간 거예요. 파견을 갔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야. 그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를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2년 만에 돌아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 3년 만에 복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3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목적이 상시 업무가 아니에요. 결혼 대체. 이분이 돌아올 때까지만 근무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게 이유고요. 3호가 이제 근로자 학업이나 취급 훈련이에요. 학업 기간은 2년의 기간 속에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2년 오버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외를 만들어 놨고, 네 번째로 연세가 많은 분들은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고령자예요. 자, 고령자는 우리 법상으로 만 55세 이상을 얘기합니다. 55세 이상. 자, 고령자에 대해서도 이제 이분들도 1년, 2년, 3년, 4년 계약했더라도 다 계약직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예외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이거 만들어 둔 이유는 오히려 고령자는 보호를 하면 할수록 고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바에 차라리 젊은 사람 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고령자 많이 채용하세요. 이분들은 3년 하고 이제 계약 갱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 드릴게요. 오히려 많이 채용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보호가 약간 느슨할 경우에 보호가 잘 수가 있다. 오히려 고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예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5호가 이게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정부가 실업 대책을 통해서 하는 경우.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개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사자 들어가는 그런 전문 자격사예요. 변호사를 누군가가 어떤 회사가 고용했다, 계약직으로. 이 변호사가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기약이 간주가 안 돼요. 무기약으로 해주면 모르겠지만 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문직은 그냥 뭐 밖에 나가더라도 약간 뭐 괜찮지 않냐, 굳이 우리가 무기약 하겠다 이런 조항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노무사도 마찬가지. 노무사도 계약직으로 들어가더라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 조항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제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뭐 약간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 건데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요즘 자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손님이 와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몰려와가지고 뭐 장사 잘 되고 이런 시기는 끝났어요. 여전히 이제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격증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은 지금 뭐 다 경쟁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뭐 공공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 정부가 왜 이런 사업을 할까요? 실업률을 낮추게 한 거예요. 정부가 지금 실업률이 높으니까 실업률을 낮춰야겠네 라고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2년 안에 이 실업률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업을 연장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업인 거니까, 정부가 하는 사업인 거니까 우리가 예외를 인정해 드릴게요. 만들어 둔 거예요. 그 다음에 6호가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또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더라도 거의 다 보신 겁니다. 원칙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걸 오버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된 근로자에 대해서 그만두게 하는 것은 계약기가 만료가 아니고 해고가 된다. 하지만 어떤 근로자들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안 된다. 예외적인 근로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가 안 되는 예외적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분들이 401쪽에 쭉 적어놨어요.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 필요한 것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전문적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1호,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 만들어놨어요. 이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 박사학위를 가진 그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약으로 간주가 안 되는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꽤 많이 해결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 가시면 대덕 연구단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박사급 계약직들이 꽤 많았어요. 박사급 계약직입니다. 왜요? 이 조항 예외야. 그러니까 이분들 3년만 하더라도 무기약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을 많이 일종의 고학력의 연구직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꽤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꽤 많이 정규직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조항은 예외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4호를 보시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조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것도 예외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예외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학 시간강사, 박사 시간강사는 이게 없을 경우에는 박사 시간강사는 예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년을 초과하더라도 안 된다. 그런데 시간강사 중에 석사도 많거든요. 석사학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석사학위를 가지고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무기계약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당시에 막 대학 단위로 뭐 이제 크로스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대학 와서 이제 나는 당신 대학 가고 당신 우리 대학 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동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강사분들은 대학교에 시간강사분들은 석사학위건 박사학위건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에 예외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 예외조항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겸임교원도 있고 시간강사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무기약 안 돼요. 이제 예외를 만들어놨어요. 저는 뭐 관계없어요. 자, 그런 예외장들이 꽤 많습니다. 그거 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외 기억나시나요? 또 한 예외가 있었어요. 한 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매우 짧은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예외를 만들어놨었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외조항들을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예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했습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의제. 자, 이런 예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했다. 그때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어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회적인 용어가. 우리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법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근로자를 구분하게 되면 기간으로 구분하게 되면 근로자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무기계약제.
법리적인 구분은 이 두 가지예요. 기간이 있냐, 기간이 없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무기계약제 근로자들을 보통 사회적으로 정규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무기계약직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최근에 이 사회적인 구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원래 법학적인 구분은 정규직이건 무기계약직이건 다 기간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 보시게 되면 계약기간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에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구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가 하면 정규직은 아예 이 두 가지가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채용 경로가. 원래 정규직은 정규직 시험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정규직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은요? 그게 아니고, 계약직에서 신분이 바뀐 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부터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이분들을 정규직이다 이런 표현을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 되게 이제 처음부터 정규직 되신 분들이 아니고,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뀐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다 이런 표현을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법학적으로는 같은 그 신분이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은 이 사람과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제법의 취지예요. 원래 기간제법은 기간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인데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정규직 같은 무기계약제 안에서의 차별을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은 어떻게 금지해야 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가지고서 작년도에 2차 문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은요. 기간제법에서 다루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간제법은 누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데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에요. 무기계약직은. 이 법에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차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잖아. 근데 근로기준법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죠? 국적, 신앙, 사회적인 신분. 그럼 이게 국적이 아니에요. 이게 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고용 형태의 문제가 이게 사회적인 신분인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차별을 금지하고 막을 거냐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걸 사회적인 신분으로 본 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이건 차별이 아닌 거다 본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2차 문제로 낸 적이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차별을 막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중요한 판례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이 2차 문제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요 사회적인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요 차별에 대해서 학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5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우선 고용 노력 의무. 자, 우리 회사에서 이제 같은 일을,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그래요. 정규직으로. 그때는 가급적이면은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라. 고용 의무가 아니에요. 고용 노력 의무. 노력하면 돼요. 왜 안 하셨어요? 노력을 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조항이긴 하지만 노력 조항은 그냥 그 사회의 어떤 문화나 그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나와요, 생각보다. 노력 조항인 거냐, 의무 조항이냐 달라요. 이건 노력 의무 조항이지 그냥 해야 된다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기간제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단시간 근로자. 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조항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바로 앞에 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근기법에서는, 비례 보호라고 있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보호하세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법에서, 이 다른 기간제 단시간 법에서는, 보호조항 중에 제일 큰 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죠, 그죠? 한 주에 40시간. 40시간 오버해서 몇 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주에 12시간까지.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 일할 수 있는 한도가 50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52시간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단시간이에요. 단시간은 짧겠죠, 그죠? 짧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지금 소정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걸 오버한 근로를 저희들이 초과 근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초과해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52까지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30시간을 오버해서 12시간까지.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정답. 그러니까 이게 초과근로 12시간은 단시간 노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50일까지 초과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단시간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짧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초과근로를 통해서 기준 근로자와 동일한 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면은 이건 단시간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니까 12시간의 기준점도 요분들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요분들에 대해서는 임금 어떻게 줘야 될까? 임금을요? 30시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했으니까 10시간, 2시간, 40시간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봐야 될까요? 10시간은 곱하기 1.0, 2시간은 곱하기 1.5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단시간 그렇잖아요. 단시간은 설사 요 시간이 법 내 초과가 온 거죠. 법 안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초과한 근로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은 소정근로시간만 초과하게 되면 다 1.5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50%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단시간법이에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초과근로 제한 2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이 시간이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까지. 사용자가 요구하면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초과근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의하게 되면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이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조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도 이제 이 근로자가요, 제가 좀 학업을 하고 싶어요. 일을 가사를 하고 싶어요. 짧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단시간이 아니고 통상 근로자인 건데 짧게 근로하겠습니다. 이걸 청구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안 해주겠죠, 그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차별적 소외 금지 및 시정. 좀 시간이 좀 넘어갔지만 제가 이 한 법당 이건 끝내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기간제와 단시간에 대한 이제 근로조건의 보호 문제를 지금 보신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이걸 막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차별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차별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하고 차별받고 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서 이걸 판단하는 구조는 좀 어려워요. 상당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나랑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비교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차별로 판단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야겠죠? 그럼 여기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와 비교해서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거냐, 이게.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납니다. 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그런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근데 모든 무기계약제가 아니에요. 누가 돼야 될까요? 기간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이 근로자하고 비교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근데 이 차별은 또 뭘 얘기할까요?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정규직에게는 직급수당을 지급해요. 이 계약직 분들은 직급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이제 직급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단시간은요, 누구랑 비교한가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통상 근로자. 어떤 통상이요? 예,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차별의 금지 내용은 동일하게 만들어져요. 자, 먼저 요걸 좀 이해하시고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간제 근로자.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수행하고 있는, 종사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여기서요, 혹시 이것도 가능할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간제, 영양사, 예를 들면요. 여기가 공무원인 영양사. 작해주고 있고, 안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건 자체하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분은 사업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것이고, 공무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용, 임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도 있을까요? 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 입장은 반드시 이게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비교하는 거냐? 아니다. 어차피 이 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호가 목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뭐 공무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능해요.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공무원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차별연초는 말씀드린 대로 임금, 정기상여금, 뭐 경영성과금, 기타 근로조건, 복리후생 다 포함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것이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404쪽에 이게 국민은행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어떤 판례인가 하면 여기가 기간제가 있습니다. 은행원이에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해야 되는 업무가 여기서는 이제 내부 통제 점검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냥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정규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법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 법학적인 표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예요. 자, 근데 그냥 강의를 위해서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정규직하고 이분하고 계약을 할 때는 자, 이제 계약서에 주 업무는 마케팅이다. 예를 들면요. 그 다음에 부수 업무 내부 통제 점검 이렇게 놨어요. 자, 이런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지 통근비라든지 식대를 작게 주고 있고요. 정규직은 많이 주고 있어요. 혹은 안 주고 있거나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거나 주고 있어요. 차별일 거 아닐까요? 첫 번째로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회사의 주장은 아니 이분들은 정규직이긴 한데 동종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주된 업무는 마케팅이에요. 이분은 내부 통제 점검이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차별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비교할 거냐? 우리 판례 입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동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실제 계약 규정이 아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 수행하는 업무. 실제 업무를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죠. 이게 계약서에는 다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실제 하는 업무가 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의 시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실제 하는 일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분은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이분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종 유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또 판례 입장은 주된 업무의 본질 내용들. 차이가 약간 나올 수는 있겠죠. 뭐 정규직이니까 약간 부가적인 업무를 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동종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분 보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내부 통제 점검이시네요. 일부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할 거냐? 여기에 대한 판례 법리를 여러분들이 특히 2차원까지 보시기 위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교할 사람이 생겼어요. 생겼으니까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비와 식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거냐 아닌 거냐를 보셔야 돼요. 이게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이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이 아예 차별 필요성이 없다. 차별의 필요성이 없는데 차별하고 있다. 이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차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약간 차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야, 이 차별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교통비와 식대는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둘 다 파면 되겠죠. 이게요. 식대를 차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무계약 근로자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죠. 뭐, 정규직 근로자는 뭐, 가서 이제 갈비 먹고,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라면 먹고, 이 차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합리성이,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거니까, 이번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맞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대개는 그래서요, 요 판례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주로 복리후생 관련된 판례가 주로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임금은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기본급이 작다, 높다, 이 케이스는. 사용자 빠져나가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겁니다. 아무래도 정규직 근로자가 뭐 직급이 높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니까 더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리후생은 아닌 거죠. 왜 이 사람 유니폼을 비싼 거 주고, 이 사람은 싼 거 줍니까? 이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판례들이, 복리후생적인 판례들이 꽤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판례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별했어요. 이제 이런 차별을 하게 되면 이걸 구제를 해야겠죠.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구제를 신청합니다. 이 차별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해요. 어디에 갈까요? 역시 노동위원회 진호위에 가서 구제를 신청합니다. 진호위. 몇 개월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는 6개월, 6개월. 이게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는 3개월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은 6개월 안에 들어가면 돼요. 과거에는 3개월이었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이게 3개월 안에 들어가기 이게 어렵지 않을까? 그냥 이건 좀 늘리자.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거니까 6개월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늘립시다라고 해서 지금은 6개월로 이 내용을 늘려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언제부터 6개월인가 하면 차별적인 처우가 있은 날, 있은 날부터 6개월이에요. 자, 그런데 갈로 읽어보시게 되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차별적인 처우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자, 원래는 그냥 6개월인데 이게 끝난 날부터 6개월인데 계속되고 있는 차별인 경우에는 계속되는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거야. 이 사람이 임금을 차별했어요. 임금을요. 그냥 과거에는 3개월일 때 판례였지만 현재 법으로 보겠습니다. 6개월. 자, 그러면 임금에 대한 차별을 시정을 신청합니다. 갔더니 노동위원회 한 얘기는 6개월까지만 차별 시정할 수가 있어요. 요때 신청했으면은 6개월까지만 시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6개월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건 시정 신청이 안 돼요. 안 되니까 6개월치만 우리가 시정 명령을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 주장은 뭔가 하면은 임금은 매월 그때 끝나는 행위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행위인 거다. 이게 끝나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 않았으면요. 아직까지 다 6개월 안에 있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근로자 주장은 그게 아니고 이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인데 아직까지 종료가 안 됐다 이게 안 된 거니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인정한 거예요. 임금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는 계속되고 있는 행위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405쪽의 첫 번째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그 밑에 판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어야 돼요. 구제이익이.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시정이익이 있어야 돼요. 시정이익.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어요. 이걸로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되겠습니다. 제기하는 도중에 계약기한이 끝났어요. 계약기한이 만료가 되게 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단 안 해줘요. 이거는 더 이상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해고를 구제하게 한 건데 이미 계약기한 끝났으면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끝난 거니까 구제할 이익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해요. 각하해버립니다. 그러면 저 임금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임금 문제는 별도로 법원 가시든지 다투시고 우리는 해고에 대한 걸 다투는 기간이니까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이익이 없는 걸 판단을 해요. 근데 이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서 시정을 신청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단 내릴 때쯤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시정이익 판단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시정이익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정이익은요. 왜요?
요거는 뭐죠? 부당해고는요, 원직에 복직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시정의 문제는 뭐가 목적이죠? 원직에 복직하겠다 이거 아니고 차별을 좀 막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차별은 근로계약 끝나더라도 시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사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정이익은 있는 겁니다. 요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하나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시정 지정 당시에 혹은 시정 절차 시행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소액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돼요. 이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이익은 있다. 판단해야 되는 거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호위에 갈 때 진호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돼요. 단순하게 사용자가 저를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안 돼요. 그냥 어떤 식으로 임금을 차별받았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절차나 방법은 중노위가 따로 정하고 있고요. 입증 책임, 이게 중요하죠. 입증 책임. 물론 이제 내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차별이 아닙니다. 혹은 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면 거의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거의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의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을 받은 진호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6개월 안에 신청 들어왔죠? 들어오게 되면 조사하고 신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정에 대한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가 조사하고 신문하는 목적은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요. 이게 차별 맞습니다, 아닙니다,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정하지 않고 우리가 조정합시다, 중재합시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게요. 자, 그 내용까지 상상해 볼 필요는 없는데 뭐 그건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신문은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와 똑같은 논리구조니까 읽어보시고요. 406조 오시면 조정중재가 있죠. 조정중재. 조정중재의 요건까지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와 다르게 조정이나 중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은 판정을 해야겠죠. 원칙은 판정. 자, 판정을 할 때 판정의 내용은 이게 차별 맞습니다. 그때는 차별에 대한 시정하는 명령. 차별 이런 식으로 시정하세요. 명령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차별이 아닙니다라고 할 때는 기각하는 결정 이걸 내리게 돼요.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정 명령 보시고요. 차별 용서가 맞다. 406쪽에 시정하는 명령 아니다. 그때는 기각하는 결정 서면으로 해야 돼요. 각각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시정명령을 내릴 때 그 내용은요, 어떻게 내릴까요? 다양해요. 이 차별적 행위를 중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행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하세요. 칠크씩 바꾸세요. 상여금 이제 똑같이 주는 것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러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제 차별한 그 손해액을 배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차별에 대해서 정규직은 200을 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100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손해가 벌어진 거죠. 차별한 거죠. 그럼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얼마를 해야 될까요? 원칙은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실손해액을 배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손해액 배상은 차액 배상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차액이 발생한 거죠. 100이. 요걸 배상하세요.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요 케이스에서는요. 아주 약하긴 하지만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 보시면요, 뭐 담배 회사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손해배상의 수가 천문학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구조가 아니고 벌을 내린 거예요. 벌을 내려가지고 엄청 많은 손해배상으로서 벌을 가름하는 겁니다. 그런 손해배상이 바로 징벌적인, 벌을 내리는 형태의 손배배상이에요. 더 많은 손배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케이스에서 차별을 만약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인지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차별을 지금 했다.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다. 그때는 소심하게 아주 천문학적으로 하진 않고 3배수까지
원래 손배배상 액수의 3배까지. 여기서는 100이라고 한다면 300까지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손배를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아주 약한 형태의 징벌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게 두 가지죠.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인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원래 실손액을 기준으로 해서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은 거죠. 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불만이에요, 저는요. 불만이에요. 불만의 경우에는 요걸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중노위 판정이 내려졌어요. 중노위 재심 판정을 받은 때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요 구조는 부당해고와 똑같은 구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맨 밑에, 406쪽의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가 불복을 안 하면은 확정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07쪽에 3번도 중요합니다. 3번도 좀 볼게요. 3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 겁니다. 기간제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많이 갈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은 근데 이 기간제법이 참 차별시정이 좋은 내용이긴 한데 약점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한 거예요. 이 근로자 근로자가 제가 이제 1년 한 달 뒤에 계약기간 끝납니다. 그 전에 제가 차별받고 있어요.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상호자가 어떻게 할까요? 재계약? 금지하는 거예요. 재계약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신청하다니, 우리는 재계약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 위험을 안고서 차별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제도긴 한데 활용도가 높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개입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노동부 장관이. 자, 그래서 이 제도도 나름대로 중요한 제도입니다. 노동부 장관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별을 조사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경우에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수험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부 장관이 사업장에 가서 보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 기간제 근로자하고 정규 근로자하고 차별을 하고 있네. 이거 시정하세요. 시정하는 명령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정 요구예요, 그거는요.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면은 끝나요.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근데 노동부 장관이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에 이걸 통보해 줍니다. 왜요? 노동위원회가 좀 심리해달라고 이거를요. 판단해달라고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달라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요. 그 노동위원회가 이걸 심리해줍니다. 이거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노동위원회는요. 어떤 기구인가요? 준사법기구예요. 이게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법기구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신청을 해야 돼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는 구조는 누군가 신청을 해야지만 심리해주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서 시정 신청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노동부 장관의 요구만으로도 이걸 심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3번이에요. 노동부 장관은 사용자가 차별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시정 요구에 따르면 끝나는 건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이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이걸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노동위원회가 심리하도록, 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이 제도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약점은요, 이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갑을 병정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 내가 차별을 받고 있어요. 시정을 신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확정이 됐어요. 시정 확정이 됐습니다. 이 확정된 명령은 누구한테만 효력이 있는 거죠? 원래는 시정을 신청한 갑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을가병은 이걸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을가병은 이 시정명령의 효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을과 병도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4번입니다. 노동부 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에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이걸 조사해서 여기에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면 따라야 되고죠. 안 따르게 되면 노동위원회 통보해서 노동위원회가 이 사실을 심리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좀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밖에 특별한 보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 더 근로기준법하고 다르게 명시해야 될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408쪽입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들은 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일, 연차휴가 말씀드렸죠, 그죠? 하지만 기간적으로 근로자분들은 계약기간, 이걸 정해둔 거야, 이 법에서. 계약기간 이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명시해야 됩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도 명시해야 됩니다. 휴일, 휴가도 명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 그러니까 원래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는 일반적으로 18세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서면 명시사항은 아니었죠, 그죠? 18세 안 되는 분들은 서면 명시사항이었지만 18세 이상 되는 분들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될 사항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단시간 근로자분들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를 해야 돼요. 근로일과 당신의 근로일 언제입니다. 근로시간은 그 근로일마다 언제 몇 시간입니다. 이걸 명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금 갔다 갈 때는 월화수목금 각각 5시간 하시면 되고,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목요일까지는 5시간이고 금요일은 4시간이면은 그걸 명시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다. 자, 여기에 이 법의 골자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까지 보시게 되면 그 로마자 6번. 로마자 6번이 그 작년도 2차 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였어요. 자, 그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1차용보다는 2차용에 가까운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지지난 시간쯤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공예가 끝날 때 보통 그 자동으로 끝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망, 정년, 기간 만료가 있다. 원래 계약제 근로자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계약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여기 기간 만료가 아니고 이걸 해고로 보는 그런 법리가 판례를 통해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해고가 된 판례 법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판례 법리가 있는가 하면 이건 제가 정리를 그냥 해드릴게요. 나중에 2차로 좀 상세히 보셔야 되고 1차에서는 법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이다. 자, 원래 계약 기간을 정해두게 되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로 그 기간 동안만 정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정해둔 것이 실질이 아니고 형식에 불과해요.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와이드 억당 사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제 억당 꽤 유명한 억당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긴 그 억당이에요. 이제 쭉 계약을 반복을 해온 겁니다. 86년도부터 쭉 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왔고, 그래서 거의 91년까지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91년도에 이게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무기약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약을 쭉 반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주동하는 분이 갑인 거다.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자 91년도가 끝나고 갑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회사가. 그러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회사 입장은 계약 기간을 정해두게 되면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 관계는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당신하고 재계약 거부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회사 입장이었고, 근데 이 근로자 입장은 그거였어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계약을 반복을 해온 거예요. 뭐 반복 거절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계속 계약을 반복을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91년도에 저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약을 거절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 계약 기간을 정해둔 것은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일을 하려고 정해둔 게 아니고 그냥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한 것뿐이고 사실은 계약 기간 정해둔 것은 형식입니다. 이게 실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만두게 한 것은 이게 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입니다. 이걸 주장해요. 그걸 법원이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뭔가 하면은 계약 기간에 정해둔 것이 이게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에는 형식인 거니까 기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기간이 실질이었으면 기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형식이다? 기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근로자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예요.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만두세요. 뭐가 되는 거죠?
이건 해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 기간제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발달됐던 기간정함의 형식성이라고 하는 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법리가 과거에 나왔었고요. 지금은 이 판례가 잘 안 나와. 이 판례가 왜 안 나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2년까지로 이제 계약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년까지는 웬만해서는 인정하는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2년을 초과하면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무기계약. 하지만 2년 전까지는 인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법리예요. 자, 이제 오히려 중요한 법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기간 정함이 실질이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은 게 형식이 아니고 진짜 그 기간 동안만 근로시키려고 실질 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가 하면 갱신기대권이라고 하는 법리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건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1년 정했어요, 계약을요. 분명히 1년 동안만 근로하려고 계약기간 정한 겁니다. 실질이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1년 동안 계약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 체결할 때 뭘 했냐 하면 규정이 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심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계약에 대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정이 없더라도 재계약에 대한 신뢰관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규정이 없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대개 심사해가지고요, 뭐 D등급이 안 나오면은 다 그냥 재계약하는 그런 그 관행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도 1년 지난 다음에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뭐 일을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닌 거니까 당연히 재계약 되겠네, 이런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갱신 기대권이에요. 저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심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계약이 갱신이 되겠지, 이런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걸 거절하게 되면 그거 뭐가 될까요? 그건 해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심사해서 그만두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기대권을 저버리고 심사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이건 해고가 되는 겁니다. 해고가. 자, 그런 법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가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인데, 이게 지금 판례에서 꽤 나오고 있는 법리라서, 이제 작년도에 이걸 2차로 냈던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이제 갱신기대권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이게 갱신기대권을 침해한 해고를 인정하게 되면, 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게 돼요. 한 번 더 갱신한 것으로. 한 번 더 계약을 이제 갱신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그런데 또 다른 판례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전환기대권이라는 판례입니다. 전환기대권. 전환기대권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1년 이내 해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거예요. 당신이 1년 해보고 심사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혹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대한 신뢰관계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심사해서 잘하시면 정규직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관계를 두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이걸 거절하게 되면 그건 해고가 돼요. 그건 해고가 돼요. 이게 전환기대권이에요. 갱신기대권은 계약직으로 한 번 더 갱신하는 것이고 전환기대권은 정규직으로 되는 기대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환기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 근로자는 정규직이 된 거예요. 이건 정규직이에요. 자, 그런 구조로 파악하겠다. 그런 법리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은 기간 정함의 형식성이라는 법리, 두 번째로 갱신기대권, 세 번째로 전환기대권. 이 법리는 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로 볼 수도 있다. 해고가 되는 거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판례 법리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이제 그 판례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판례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리상으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1차에서는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시간 드릴게요. 415쪽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정답인데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15쪽에 노무사 2019년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15쪽에 노무사 2019년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은 기출 같은 거 통해서 약간 정리는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냥 풀고 이제 진행시 드릴게요. 1번, 차별적 처우는 6개월이죠. 그죠?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맞아요. 자, 2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시를 해야 되고. 3번, 조정 절차도 개시할 수 있더라고요. 원래는 판정을 해야 되는 건데 판정하지 않고 조정도 가능하다. 네 번째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3배수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두고 있었죠. 근데 5번은 이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으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걸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파기환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